네. 자, 우리 오늘 449페이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우리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우리 4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50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회색 박스에 보시면 그 인근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네모 한번 해볼까요? 인근 지역. 네, 거기는 네모하고 별표하세요. 인근 지역은 중요해요. 그리고 유사 지역 네모합니다. 네. 그리고 동일 수거권 네모하고요. 동일 수거권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유사, 동일 수거권에 대해서 뜻을 아셔야 됩니다. 뜻을.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이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뜻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역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이 대상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대상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즉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색에 보시면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 말이 중요해요. 거기 줄을 딱 치고요. 대상은 동그라미를 딱 하세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럼 무슨 지역이라고요? 그렇지. 그 잊어먹지 마세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근 지역이다. 그러면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대상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들은 전부 다 같은 인근 지역 내에 있잖아요. 이때 이 지역은 같은 지역 요인을 갖고 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을 감정평가해라. 우리 학원 건물이 대상 부동산이야.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근 지역은 전부 다 지역 요인들을 다 공유하는 지역이죠. 뭐 지역적 특성이 마트가 가깝다든지 시청이 가깝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적 요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죠.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근 지역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을 지역 요인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또 지역이 하나 있어. 어떤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은 이 인근 지역하고 지역적 특성이 지역 요인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하고 너무 비슷한 지역이야. 저 지역이 보니까.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유사지역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역적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 이런 말 있습니까? 보이세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유사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은 있다 없다? 대상 부동산은 없죠. 당연히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은 뭐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인근 지역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대상 부동산이 10층짜리 학원 건물이라 그래 봅시다. 전부 다 학원으로 쓰는 건물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만약에 유사 지역에 이거하고 비슷한 한 10층짜리 건물인데 여기도 학원으로 이용하고 있더란 말이야.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런 부동산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왜? 지역 특성이 유사하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은 우리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부동산이고 비슷한 지역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지역도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지역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도 와서 한번 이 지역적 특성이나 가격 수준 같은 거를 한번 구해본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건물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여기 와서도 조사를 해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인근 지역이 만약에 상업 지역이면 여기도 무슨 지역이겠어요? 상업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인데 상업 지역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다. 전환 중에 있다고. 용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럼 얘는 곧 상업 지역 되겠네요. 자, 이런 지역을 우리 이행지라 그러죠. 우리 토지의 종류에서는. 그러면 이 지역도 나중 되면 이런 지역들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슷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그죠? 그럼 감정평가사는 여기도 와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분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지역 분석 대상 지역하고 있죠. 감정평가사는 지역 분석을 할 때 어디를 분석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유사해. 인근지역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이 지역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처럼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최대 범위 있잖아요. 이 최대 범위를 뭐라고 부른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동일 수급권에는 인근 지역 들어갑니까? 유사 지역도 들어가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15번에 동일 수급권이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이 대체 경쟁 관계라는 거는 한마디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우리가 대체가 동질성 아닙니까? 대체성이 동질성이잖아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역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지금 13, 14, 15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눈에 익혀둬야 됩니다. 눈에 익혀둬야 돼요. 그럼 14번 유사지역 볼게요.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다. 네, 근데 시험에서는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렇게 잘 내요.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인데요? 그렇지, 인근 지역을 제대로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유사지역은 뭐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인근지역, 유사지역 이렇게 동일 수급권에 대한 지역 분석이 끝이 났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건물 안을 들여다본다고요. 이거를 개별 분석이라 그럽니다. 이제 들어가서 저 부동산이 어떤 건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분석은 외부 분석이다, 내부 분석이다? 외부 분석이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가격의 재원칙 했잖아요. 외부 원칙 뭐 배웠어요? 응? 적합의 원칙. 그렇죠. 그럼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겠네. 지난 시간에 배운 외부 감가 뭐 있었죠? 외부 감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한 거야.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제일 중요한 거 딱 물어봤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자, 외부 감가, 경제적 감가 있죠. 그러면은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고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은 내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무슨 가격 원칙과 관계 있을까요? 균형. 내부는 뭐라고요? 균형. 감가는요? 그렇죠. 그건 꼭 기본이에요. 아니, 시험에 물어볼 확률이 90%,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가격 원칙에서 제가 딸랑 3개 가르쳐 줬잖아. 그죠? 가격 원칙 13개인데, 그죠? 제가 3개 알려드리면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2개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 2개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난단 말이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배운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안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개별 분석, 내부 분석하는 거고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다.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덜 얘기하는 거를 그래도 실천을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딱 잘 정해놓고 그걸 자꾸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획이 디테일하지가 않아. 응?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기상시간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몇 시가 됐든 자기만의 시간을 약속을 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보겠다. 딱 이거나 정해두라고요.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한다. 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긴다 봅니다. 제가 봤으면. 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그 계획을 제가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른데. 그죠? 자, 449페이지 보면 그 표가 있어요. 표 보이세요? 이 표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표가. 그럼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그 가격 원칙 봐봐요. 지역 분석은 외부잖아요. 그럼 지역 분석 그 위에다가 외부 이렇게 적어. 외부 분석이야. 외부 분석. 개별 분석은 내부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외부와 관계 있고 개별 분석은 내부와 관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 쭉 밑에 보니까 가격 원칙, 경제적 감가, 외부 요인, 적합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감가, 내부 요인, 균형의 원칙 돼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특히 뭘 물어보냐면 그 분석 기준 보이세요? 분석 기준 있죠? 거기는 별표 딱 2개 해야 돼요. 그럼 그 지역 분석에 보면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고 돼 있죠? 거기 줄쳐야 돼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하지만 개별 분석은 뭘 판정한다고 돼 있습니까? 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시험에 나오면 항상 예를 냅니다. 예를 낸다고요. 내는 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구한다고 되어 있나요? 가격 수준 밑줄. 하지만 개별 분석은 뭘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격. 자, 그래서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개별 분석, 최유 이용, 가격. 이렇게 딱 돼야 된다고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자, 근데 약간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역 분석 밑에 보니까, 분석 기준 밑에 보니까 최유용 판정되어 있는데, 원래 최유용 판정은 개별 분석이잖아요. 근데 뒤에 판정 뒤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방향이란 말이 있죠. 방향 동그라미 하세요. 방향. 여러분, 이렇게 감을 잡으면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을 때 감정평가사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은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그래, 얘가 얼마짜리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개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내가 해야 될 건 개별이야.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이렇게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지역 분석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 개별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좀 표현을 좀, 뭐 미인 선발대회를 한다 쳐보자. 그러니까 미인 선발대회는 최종적으로 누가 미인인지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미인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미인 한 명 한 명씩을 봐야 안 되겠어요? 미인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사람들 오라 그래놓고 줄 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표준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역 분석은 표준, 기준, 방향 그래도 된다고. 야, 우리가 추구하는 미인의 방향이 뭐지? 그렇게 정해놓고 선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란 말을 동그라미 딱 쳐놓으라고요. 방향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분석이다? 오케이. 옆에 하나 더 적어. 기준 그래도 돼. 체류 이용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 방향, 표준. 그런 말 나오면 지역 분석이에요.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이 뭘까? 미인의 표준이 뭘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둔단 말이야. 표준, 기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준, 표준, 방향 이런 말 나오면 지역 분석이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시험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볼 거인데 그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 봐야죠. 근데 이 감정평가 3방식은 계산 문제가 네.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은요, 그냥 계산 문제라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 3방식은. 그럼 감정평가 3방식이 뭐냐? 이 감정평가라는 게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판정하는 게 감정평가거든요.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탁을 한번 볼까요? 이 교탁의 가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 교탁을 만드는 데도 비용이 원가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교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원가를 가지고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용성의 원리라 그러고 이러한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불러요. 비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비용이니까 원가죠. 원가 방식. 자, 그리고 이 교탁하고 비슷한 물건을 시장에 가서 찾았어요. 시장 가면 이런 거 비슷한 거 있겠죠. 시장에 가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게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조금 안 좋으니까 한 8만 원 하겠구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그거를 시장성의 원리라 그러고요. 이러한 방식을 비교 방식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 이 교탁이 나에게 주는 이익, 수익을 가지고 만약에 나한테 주는 이익이 크면 이 교탁의 가치는 크지 않겠어요? 나한테 주는 이익이 별로 안 되면 이 교탁의 가치는 작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나에게 주는 이익을 가지고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있다. 그거를 수익성의 원리라 그러고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수익 방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일단 이거 짝짓기를 잘 해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비용이니까 원가고 수익이니까 수익이고 시장에 가서 비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각 방식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죠. 부동산은 가격도 있지만 뭐도 있나요? 임대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5억이야. 5억이란 말이야. 근데 난 돈이 지금 1억밖에 없어. 근데 아파트가 필요해.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제가 1억 드리고 보증금 1억 드리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도 있지만 뭐로도 나타낼 수 있다? 임대료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방식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기가 건물 있어. 그럼 이 건물이 얼마짜리입니까? 또 감정평가해 줄 수 있지만 감정평가한테 이 건물은 제가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 한 달에 제가 얼마 받으면 될까요? 감정평가 좀 해주세요. 이거 된다고요. 그럼 비교 방식도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고 뭐 구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수익 방식도 마찬가지.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액 구하는 방법이 뭐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뭐고 뭔지 이걸 일단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가액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가법이라 되어 있죠.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가액 구할 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토지 가액 구할 때. 네. 이거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럽니다. 토지 가액 구할 때는 무슨 법 쓴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방식, 7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비교 방식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우리 456페이지 맨 하단부에 제11조 감정평가 방식 해가지고 거기 쭉쭉 나와 있죠. 네, 거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시험에 이렇게 그대로 내요. 이렇게. 그 별표 내두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457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산시까지는 지금 몰라도 좋아.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 7방법까지는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때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부릅니다. 적산가액 또는 복선가액. 적산법에서 구해진 임료를 적산임료라 불러요. 거래사례비교법에서의 가액을 비준가액, 유추가액 이렇게도 불러요. 비준가액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여기는 비준임료, 수익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험에서 비준가액 구하세요 그러면 비준가액이 뭐지? 그러지 말고 거래사례비교법에서의 가액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입니다. 암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은요, 제가 계산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적산가액 구하세요. 무슨 자료 딱 주고 적산가액 구하세요. 자료 하나 딱 주고요. 비준가액 구하세요. 자료 주고요. 수익가액 구하세요. 주로 가액 구하는 걸 물어봐요. 가액. 반드시 2문제 이상 냅니다. 반드시 2문제 이상 냅니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를 반드시 2문제 이상 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원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론 별로 필요 없어요. 뭐 계산 문제 물어보는데 이론은 나중에. 계산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계산이.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 엄청 쉬워. 엄청 쉽다고요. 뭐 엄청은 아니지만 쉬워요. 엄청 정정이다. 엄청은 쉬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원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가법. 어디를 보냐면 네, 467페이지네요. 원가 한번 볼까요? 자, 거기 467페이지 여기 보면 위에 회색 박스가 있네요. 회색 박스는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이라고 그랬죠. 거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에 보면 원가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 원가법이란 밑줄 칩니다. 응? 했어? 했었어요? 언제 했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거는요? 이건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원가법을 했다면 이건 안 했어. 아니요, 요것도 했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2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번씩 할 시간이 없어. 이거 했어요? 아, 그럼 빨리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 원가법 계산까지 했습니까? 논리 구조까지 했습니까? 아니, 자료는 했어 안 했어? 자료. 이거 됐겠는데 그러면 1번. 이건 안 했어요. 그래요. 아니 하여튼 원가법까지는 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아직 안 했고 안 한 것 같고 원가법 이거 문제 풀이 했습니까? 이 책에 있는 문제 풀었나요?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476페이지 1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 됩니다. 그래, 좋아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뭐 했던 거 2번 할 시간 없습니다. 2번, 3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안 하면 제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서 깨치려고 그러면 10번, 20번 동영상을 봐야 돼. 동영상을 많이 보세요. 자,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 봅시다. 이거 해볼게요. 얘는 더 쉬워요. 원가법보다 훨씬 쉽다. 훨씬 쉽다. 자,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름부터가 거래가 있었던 물건을 찾아서 그게 사례거든요.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을 찾아가지고 비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가액부터 다 하고 임대료는 설명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가액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가액 구하는 걸 내거든요. 아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건데 가액 구하는 거 하고 하겠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자, 481페이지. 자, 거기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네. 자, 거기 감정평가 규칙 한번 보세요. 거기 7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딱 줄을 치든지 네모를 하시든지 합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자, 지금부터 줄 쳐야 돼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러니까 줄을 딱 칩니다. 특히 그 사정 보정을 꼭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하세요.
여러분 원가법은 뭐예요? 그러면 원가법은 그래 제조달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한다? 감가 수정을 하죠, 그죠? 그 원가법인데 사정보정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사정보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좀 더 어떤 건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일단 사정보정은 원가법이 아니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한다고 되어 있나요? 가액이죠. 가액 동그라미 해야 돼요. 거래사례비교법은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원가법 가액 구하는 방법이죠.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죠. 거래사례비교법 이거는 별로 안 헷갈려. 왜냐하면 임대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거래사례비교법은 뭐 구하는 거다? 가액. 수익하는 법. 가액. 수익분석법.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 볼게요. 자, 여기 대상 토지가 있어요. 대상 토지 뜻이 뭘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토지. 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그걸 대상토지라 그럽니다. 자, 감정평가사 이걸 감정평가해야 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야 돼요.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사례, 한마디로 이거하고 비슷한 토지들 중에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토지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찾을까요? 그렇지, 인근 지역에서 찾는 거야. 각 기왕이면 한 동네에서 찾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비슷하잖아요. 그럼 인근 지역이 없으면요, 유사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까 이행지나 전환지 같은 그 후보지 같은 데 가서 찾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다고. 이거 비슷한 토지를 찾았어. 그 토지를 사례 토지라 그래요. 그럼 이 사례 토지는 예전에 거래가 있었겠죠? 거래가 있었던 토지예요. 봤더니 이 토지는 3년 전에 형님과의 거래로 5억 원의 거래가 돼 있었단 말이야. 거래 금액이 얼마나고요? 5억의 거래가 됐어요. 3년 전에. 형님과의 거래로. 자, 그러면은 이 토지를 지금 5억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다른 토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비슷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 금액 5억 원에다가 수정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 작업. 아까 어떤 수정 작업이 있었냐면 사정 보정하라고 그랬잖아. 아까 읽었잖아요. 사정 보정하고요.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하라고 그랬지.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5억이 거래됐지만 이거 똑같은 토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조정 작업을 해서 이 토지가 얼마짜리인지를 구해라. 이게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기본 논리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는 계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돼요. 계산 문제를 통해서. 자, 그러면 계산 문제부터 볼게요. 이건 바로 계산 문제 바로 들어가야 돼. 오늘 자료 있죠? 네. 자료 한번 봐보세요. 거래사례비교법은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 그냥 계산 문제 나와요. 거래사례비교법은 그냥 계산 문제 나와요. 지금까지 뭐 이론으로 낸 적이 최근 10년 안에 없어요. 나오면 뭐로 나온다?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럼 우리 뭘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 계산 문제를 공부하고 가야지. 자, 여러분, 계산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계산 문제는 항상 형태를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형태.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 형태 포맷이 거의 같습니다. 문제를 주는 방식이 같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이 2번이면 2번, 이 한 문제를 딱 정했잖아.
얘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냥 문제가 외워지듯이. 문제가 외워질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왔을 때는 딱 보자마자 거래사례비교법이네 이렇게 풀어야지 바로 돼야 돼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준가액은 그랬다, 그죠? 그러면 일단 거래사례비교법을 먼저 쓸 때는 아까 이 거래금액 5억 있었잖아요. 이 사례를 들면 이거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금액부터. 금액 찾았어요?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금액 딸랑 한 개 나와요. 2억 4천밖에 없어요. 그죠? 그 네모 딱 하세요. 나는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조정해야 되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차례대로 읽어가면 돼요. 위에 거는 볼 필요 없어. 위에 거는 뭐야? 이 토지가 어디 있는지 자기 뭐 주소 같은 거 알려주고 있잖아. 그런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크게 쓸데가 없다고. 나중에 이제 하나 딱 필요할 때 하나 필요한 게 있긴 있지만. 자, 그러면 2억 4천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이다. 그럼 밑줄 한번 쳐볼까요? 밑줄 쳤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 같은 경우는 형님하고의 거래잖아. 그래 좀 싸게 팔았겠지. 그죠?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 사정 보정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정상적인 매매라고 돼 있죠. 옆에 적으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급매로 10% 싸게 거래되었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 풉니다. 뭐라고요? 안 풉니다. 안 풀어. 여러분,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렇게 안 낸단 말이야. 만약 그걸 내면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요, 괜히 제가 나중에 알려드려요. 나중에 7월달 이후에 알려드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있으면.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는 가나워 안 하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틀린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계산 문제는 이왕 손을 댔다 그러면 맞춰야지. 손을 대갖고 틀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시간대로 다 가고.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잘한 분도 있겠지, 소수는. 근데 대부분은 계산 문제를 잘 못하시더라.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계산 문제를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에 뭐 특별한 사정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한다. 자, 그 다음 지가 변동률입니다. 지가 변동률은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여기는. 자, 몇 프로 올랐다고 돼 있나요? 5% 올랐다고 돼 있죠. 자, 이거 연습해야 돼. 자, 5% 상승했다. 원래는 100이라는 게 있었는데 5%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겁니다. 1.05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5% 올랐다는 건 뭐라고요? 그럼 만약에 3% 올랐다 그러면요. 이것도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사정 고정까지 얘기해버리면 엄두를 못 내요. 근데 이거는 꼭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5% 올랐는 게 왜 1.05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 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 올랐다는 얘기는 원래 처음에 있는 게 1이거든. 원래가 1이 자체가 1이야, 1. 근데 5% 올랐다고 그랬으니 5%가 0.05란 말입니다. 5%가 0.05잖아요. 그 1.05가 된 거예요. 1 플러스 0.05.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10% 상승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10%니까 1 플러스 0.1이죠.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시험지에다가 5% 상승 그 줄 딱 치고 그 위에다가요 1.05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거든. 일단 적어. 1.05 적었죠.
지역요인 이제 볼게요. 지역요인 한단 말, 지역요인. 조금 전에 한 게 시점 수정이야. 1.05 한 게 시점 수정이라고. 사정 보정은 지금 자료에 뭐 없다고 했고, 일반적인 거래라 그랬고, 그죠? 그럼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지역요인. 자, 지역요인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돼 있나요? 인근 지역에 있다고 돼 있죠? 인근 지역 밑줄. 아까 인근 지역이 뭐였냐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지금 같은 인근 지역 내에 있다는 거야. 같은 인근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사례 토지가. 우리 동네에 있다, 우리 동네.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죠. 인근 지역,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항상 인근 지역에 있다고 냅니다. 항상 인근 지역에 있다고 냅니다. 그럼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죠. 자, 개별 요인 보세요. 개별 요인 보니까 3% 우세란 말 보이세요? 그게 줄치입니다. 그럼 3% 우세는 뭐라고 적을래요? 그렇지, 1.03.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요? 5% 우세 뭐라고 할래요? 5% 열세 그러면요? 0.9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20% 열세는요? 100에서 100%인데 20%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80%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된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요, 상승식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승식. 그럼 거기 3% 우세니까 뭐라고 적을래요? 1.03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상승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차례도 했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 아닙니까?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 문제가 딱 나오면요, 맨 밑에 주로 나와요. 상승식이란 글자가 있는지 찾아봐요. 상승식 동그라미. 상승식이죠. 이게 상승식이 아니고 평점법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이, 이렇게 지역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방식이 평점법도 있고 상승식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승식이 아니고 평점법이라 돼 있잖아. 아니면 상승식이란 말도 없고 그냥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평점법이라고 돼 있든지 안 풉니다. 응? 상승식일 때 하는 거야, 우리는. 상승식이 쉽잖아. 평점법은 어려워. 평점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려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상승식만 낸다. 뭐만 낸다? 상승식만 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만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자, 그러면 1.03까지 적었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 토지죠. 이 지금 토지 평가하고 있잖아요. 토지는 면적을 빠뜨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이라 그랬죠. 토지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적어 두셔도 괜찮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토지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지 평가는 면적 비교를 빠뜨리지 말자. 면적 비교를 빠뜨리지 말자. 면적을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차례대로 쭉 위에서 풀다 보니까 끝에까지 3%세까지 다 했잖아요. 그 밑에 뭐 없잖아.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는 뭘 빠뜨리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면적 비교하는 거 해볼게요. 면적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대사입니다. 사실 이게 평점법도 이렇게 하는데, 대사. 대가 뭐냐면 대상. 사가 사례예요. 대사. 자, 그럼 이제 자료를 보고 대상 토지의 면적이 있을 거예요.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10인가요? 110. 이렇게 틀리거든. 그러니까 아니, 거기 대상 토지라고 위에 적혀 있잖아. 적어놨잖아, 지금. 고맙게도. 적어놨죠? 대상 토지. 그죠? 대상 토지. 여기서 틀리면 진짜 억울하죠?
일일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 문제 풀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풀기로 마음 먹었으면 천천히 풀어라. 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천천히 풀어라. 시간은 충분하다. 대상 토지 110입니다. 사례 토지는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 사례라고 되어 있잖아. 항상 이렇게 시험을 내요. 120.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가 옆에 시험지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120분의 110을 딱 적어놔야 돼요. 적었어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야.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 가입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미리 면적부터 먼저 구해놓고 시작해.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해. 순서는 관계없거든. 순서는 그냥 이렇게 꼭 지킬 필요 없어요. 닥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험지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아까 2억 4천 네모했죠. 2억 4천만 원 네모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하는 거야, 이제 수정을. 곱하기. 이거부터 해볼까? 120분의 110. 그죠? 또 무슨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1.05 적혀 있죠? 아까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1. 적혀 있습니까? 그 외에 또 뭐 적혀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이게 답입니다. 계산기 들고 두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난간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은 동그라미 몇 개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7개. 2억 4천만 7개죠? 곱하기 110 나누기 120 하면 되죠? 위에는 곱하고 밑에 나눕니다. 곱하기 1.05 곱하기 1.0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올 겁니다. 몇 번입니까? 2번 나옵니까? 하는 방법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는 방법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바로 풀어봐야 돼요. 하자마자 바로 풀어봐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이제 다 배웠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 가입 구하라고? 거래 사례 비교법 토지? 면적 빠뜨리면 안 되는데. 면적부터 빨리 추정해야 되겠다. 대사니까 120분의 110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금액 찾아야 돼. 금액 찾자. 2억 4천 네모 딱 하고. 2억 4천 네모 딱 하고. 정상적인 매매네. 정상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매매니까 해야 되겠다. 5% 상승했다고? 1.05? 3% 우세하다고? 1.03? 그리고 상승식 맞네? 그럼 다 했어요. 다 했잖아. 그럼 계산기 딱 들어. 2억 4천만 원 곱하기 110 나누기 120 곱하기 1.05 곱하기 1.03. 이거를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걸 못 푼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못 푼다는 거는 원가법은 제가 좀 이해해요. 원가법은 감가수정액이라든지 매년 감가액이라든지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과정 자체에 절차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못 푸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 없는 숫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내가 어렵지. 원가법은 없는 숫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건축비 지수도 조정해야 되지. 그리고 내용 연수를 나누는 과정, 곱하는 과정 복잡하면 이해를 하거든. 그것도 근데 막상 할만해. 그죠? 얘는 더 쉬워요. 숫자 지금 2억 4천이 있고 110이라는 숫자 있고 120이라는 숫자 있고 5% 상승 3% 우세.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못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장 가면 꼭 풀어라. 문제는 길지만 별거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잘 찾아내가지고 풀면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3번에 공식과 기준법 볼게요.